하는 목적도 여러 가지 이제 이 어떤 국익을 위해서라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현 상황에서 반대를 해서 디폴트가 나온다. 지금 상황에서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모든 짐은 또 공화당이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한 조율을 하기 위해선 물론 이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그러한 우려가 될 수 있다. 근데 물론 아까도 이제 우리 조일교 대표님하고도 막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디폴트가 상향 조정이 돼서 다시 한번 좀 다시 상승 추세로 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미국도 디폴트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보면서 경제에 대한 어떤 포인트들을 하나씩 또 빠르게 또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지금까지 미국은 항상 안전하다고 네. 생각했는데 예. 우리 정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우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악재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미국이 디폴트 선언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죠. 지금도요. 여건은 조금 나아진 조세 수입이 좀 들어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당장에 불은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문제가 좀 해소가 돼야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상향만 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일국, 그러니까 상당히 경제적인 영향력이 큰 나라에서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된다면 전체적인 국가에 영향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 문제가 해결됐듯이 물론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은요. 이런 점들 감안한다면 우려로 인해서 우려가 계속 발생해 있는 동안은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 우려가 만약 미국의 디폴트 우려가 제거가 됐을 때 사라졌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증시가 어떻게 될까요? 국내 주식시장 어떻게 될까요? 디폴트 우려가 사라진다고 해도 신용등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다지 제 생각에는 짧은 제 소견으로는 그다지 국내 증시에는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그 드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디폴트 쪽에만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데 예. 디폴트도 보면 이게 면했다 하더라도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디폴트를 면하는가. 그러니까 소위해서 부채 한도를 얼마나 정액을 시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려를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우려를 털고 가느냐. 아니 그게 그건 아니라 문제가 중요하죠. 내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부채 상향에 대한 부분들을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하고 되죠. 있고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감면폭은 좀 축소를 해야 되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재정 적자를 굉장히 많이 해버리면 또 집권당의 입장에서는 또 경제를 살리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돈을 풀면서 가야 되는데 재정을 적자를. 또 공화당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너네가 재정 적자를 유발한 그러니까 정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선거에 좀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지금 이번 협상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디폴트다 아니다라는 개념 떠나서 이거를 면한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그게 시장에서 부합하는 그런 어떤 수준의 협상을 이끌어내는가가 가장 시장에서 좀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리고 이런 것도 또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어요. 그동안에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3차 양적 완화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디폴트 부채 상향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3차 양적 완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이 국채를 발행을 해서 빚을 갚았었는데 그동안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 상향 조정을 통해서 또 다른 돈을 찍어서 그 부채를 그 나라에서 돌린다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동안의 우려 속에서 증시시장이 상승을 했듯이 실질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 그렇고 우리나라 예전에 IMF 때도 그랬고 항상 위기 이후에는 한 번의 거품과 또 강한 열정이 좀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거치고 어느 순간 정말 우리 모두가 막 웃을 때 있죠. 너무나 웃어서 오늘 수익으로 뭐 샀다, 수익으로 뭐 차 샀다, 차 바꿨다 이런 얘기할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 누구도 주식으로 재미 봤다라는 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다라는 거 생각하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유동성이 더 풍부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려 부분인 것 같아요. 심리적인 우려겠죠. 물론 가능성보다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려가 해소가 된다면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3차 양적 완화와 같은 그런 유동성 확대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심리적인 안정 우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찬물로 들어왔을 때 더 차게 느끼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별다른 호재가 없더라도 이러한 악재들, 우려들이 해소가 된 것만으로도 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것에 열광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별다른 모멘텀이 발생해서 증시가 지난 고점을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를 만들기보다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이런 우려가 제거가 되면서 그것이 상승 모멘텀, 호재로 작용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 불확실성이라고 않나 얘기하는 거죠. 판단이 돼요. 아무튼 솔직히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저희는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참 궁금한 게 많아요. 이 시장 이야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고 계셨던 게 종목 장세, 종목이 이제 다르게 간다는 말씀이셨는데 이런 장세에서 저희 개인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종목이 이제 계속 차별화되는데 예. 이 종목을 누가 이제 시장에서 올리는가가 이제 가장 큰 화두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차화정을 올릴 때는 자문사도 올렸지만 외국인도 땡겨서 올렸거든요. 예. 근데 예, 지금은 예. 기관이 땡겼죠. 땡기는 네. 형태이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을 볼 때 이 종목 장세가 막 올라갔는데 이 종목 장세를 선도하는 사람이 누군지 어느 주체인지를 먼저 보는 게 이제 전략을 할 때 혹시 학교 다닐 때 암기만 했죠. 저요? 예. 뭐, 전 체육만 했어요. 우리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시장을 볼 때 시장은 일단 큰 흐름을 먼저 보고 예. 그다음에 작게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이슈를 한번 얘기해 보는 게 기관화 장세가 이게 이제 어떻게 맞아요. 진행되냐 이걸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관화 정 장세. 대표님 어떻게 예. 얘기해요? 지금 당장 외국인이 파니까 외국인이 팔면 기관이 사는 구조, 누군가가 팔면 누군가가 사겠죠, 시장 네, 내에서. 네. 외국인이 순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몰아붙일 때 기관이 파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개인이 많이 팔지 않는다면. 만약에 개인이 없다고 놓고 봤을 때 개인은 허수아비다라고 봤을 때 수급 상황에서 예. 최근 들어서 기관이 매수하는 부분, 외국인이 매도하는 부분하고도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는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수급의 그렇게 특징적인 모습이 최근에 과거 시장처럼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시장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국내 시장에서 매도를 한 이유, 국내 시장뿐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머징 마켓 전반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위험 관리 정도 차원이겠죠. 단기적으로. 관리. 그렇죠. 예. 단기적인 시장, 뭐 그리스 문제라든지 언제나 그랬지만은 이 최근 들어서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재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국인들이 아시아 시장, 왜냐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많이 들어와 있는데 비해서 파는 양을 봤을 때는 그렇게 강하진 않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에 물론 기관화 장세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외국인이 매도하는 물량을 기관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뭐 시장을 강하게 이끄는 그런 효과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물론 저점 대비해서 국내 주식시장도 올라왔지만 저점에서 뉴욕 증시 탄력적으로 올라간 거 그거 더 눈여겨서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오늘은 조정이고 최근 며칠은 조정이지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외국인이 정말 또 지난번처럼 땡겨줘야지 예. 상당히 좋은 시장이 다시 올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계속 기관이 지금 받쳐주는 정도의 수급만 가지고는 화끈한 시장은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해야지만 간다라는 쪽은 뭐 다들 동의를 하시는 건데 네, 네. 기관들이 최근에 매수를 해서 시장을 좀 파친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네. 기관이 사는 종목들이 좀 한정돼 있거든요. 네. 제가 뭐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네, 네. 지난주에 보니까 김우식 차장님이 맨날 준비하고 우리는 준비도 안 하고 뭐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준비해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준비한 거 보면 그 수급자를 보면 이게 이제 자금 동향인데 예. 이게 지금 자금 동향이거든요. 지금 보면 5월달하고 6월달에 기관들이 주식형 수익적, 그러니까 펀드를 우리 차 사장님하고 김 사장님이 예. 펀드를 들어야지만 기관이 매수를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5월달에는 2조가 펀드가 들어왔고 6월달에는 1조가 들어왔어요. 예. 근데 7월달은 1일부터 13일까지 수익증권, 그러니까 펀드 쪽에서 돈이 빠졌어요.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안 샀단 말이죠. 근데 네. 기관이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한 게 7월 12일부터인데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4,800억을 매수했죠. 네. 근데 저게 2007년도 같으면 매월 한 5조, 10조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많이 들어와도 2조. 예. 근데 5월달에 2조 들어왔는데 지금 7월달에는 지금 거의 안 들어오죠. 예, 예. 매도 매수 빼면. 예.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관들에게 많이 대형주를 매수할 수 있을 자금 동향이 아니에요. 그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죠. 근데 다음 자를 보시면
이게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봤을 때 그러니까 기관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보세요. 지금 외국인들은 중소형주에 대해서 매도만 하잖아요. 중소형주도 지금 1,200억 매도하고 코스닥도 1,000억 매도하죠. 7월달 누적에. 근데 기관들은 중소형주에 6,000억 매수를 하고 코스닥 2,000억 매수하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 기관들은 중소형주나 코스닥을 통해서 수익률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마 기관이 아마 대형주를 다시 끌어올려서 지수를 올리는 형태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그러면 얘기인데 궁금한 게 지금 외국인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시장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지금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안 사고 있잖아요. 10일 사고 연속 있죠.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향방 언제쯤 외국인이 들어올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리스 위기가 있을 때도 이미 그 전에 빠져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이 미국에 대한 부채 상향 조정이 있을 때도 이미 빠져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우려들이 해소가 되면 다시 자금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이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예요. 돈을 찍어내서 풀면 실질적으로 그 피해는 미국이 보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에는 그 돈들이 없어요. 각 이머징 국가에 나가서 마이너스 금리니까 또 우리 다른 국내 이자가 조금만 있더라도 그 자금들은 그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우려들만 해소가 되고 부채 상향 조정이 상향이 된다라면 오히려 바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겠고 근데 사실상 그동안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뭐 외국인이 들어왔다, 기관이 들어와서 이 종목이 간다, 이 종목이 갔다. 그래서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냈겠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그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수익 나는 종목은 많은데 네. 돈 벌었다는 사람은 못 봤다는 거죠. 아까 보니까 그 체육 좋아하셨다고 그러셨죠? 예. 어떤 과목 좋아하셨어요? 저요? 네. 저 두루두루 좋아했어요. 네. 어떤 저도 과목 체육 좋아하셨어요? 좋아했어요. 저도 체육 잘했습니다. 다들 역시 저도 체육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주식시장이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공군도 있어야 되고 육군도 있어야 되고 또 해군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도 특수부대도 있어야 되고 포병도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특수부대 할래요. 그래요. 특수부대들이 이왕이시면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이끌어 나가고 누군가가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총성 없는 이 전쟁터에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는 내가 중장기에 맞는데 오히려 급등주를 하신다든지 또는 급등주가 맞는데 중장기를 하면서 내가 스스로 답답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그리고 이 시장은 뭐 항상 아시겠지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오랫동안은 가지 않고 어느 뭐 한 몇 년 동안은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선 내가 내 포지션을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기술적인 부분을 어디 가서 배우기보다는 스스로를 좀 깨닫고 가시면 제가 왜 그러냐면 사실 저는 원래 트레이더 출신이잖아요. 수익률 대회 나가면 항상 입상을 하고 전문가인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되는데 그 2년 동안 너무나 많은 인생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뵙고 그래서 항상 강연회를 가면 그런 부분을 꼭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혹시 세 분께서 주식을 하신다면 기술적인 부분, 종목을 얻기보다는 내가 뭐에 맞는지를 먼저 아시고 투자하면 제가 볼 때는 백전백승입니다. 저는 진짜 신참인데. 정 대표님한테 얘기 한번 들어봐야 돼. 저는 이제 계속 나오는데 두 분은 이제 오늘 나오면 또 다음 주에 또 못 나오시니까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좋아요. 우리 포창마차 언제 또 들러주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또 비 이렇게 오거나 나중에 눈 많이 오면 아니, 나올 수 그렇게 하지 말고 눈 많이 오면 제가 비는 못 나오는데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주 들러주세요. 나오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니, 못 나오실 것 같아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정 대표님 생각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종목에만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저도 오랫동안 뭐 리딩을 하고 해보면서 느낀 건데 아무리 좋은 종목을 던져드려도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있고 수익을 내지 못하는 투자자가 있고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은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주식 투자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펀더멘털적인 부분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자자 자신의 심리를 좀 이길 줄 알아야지 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소요를 한다는 거죠. 여러 번의 손실을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 이제 카페 자주 찾아주시면은 자연스럽게 또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가장 우리가 그러니까
대중화되고 있는 부분은 좀 피해가자. 어쩔 때는 동조해야지 되고 어쩔 때는 피해가 이게 지금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예. 어쩔 때 동조해야지 되고 네, 어쩔 때 그게, 피해가야지 예. 되지. 말로 설명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요. 분명히 동조화해야지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익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러한 테마가 형성이 돼서 수익을 많이 올려주고 있는 구간에서 분명히 동조화돼서 추가 수익을 얻을 부분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겁이 나죠. 너무 올라 있으니까 이거 그렇죠. 이런 종목이 떨어질 한번 떨어지면 이럴까봐. 경험도 있고요, 한번. 그래본 경험도 있고요. 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또 역으로 생각했을 때 과감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 그리고 더 좀 떨어지는 모습을 갖추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과감하게 저가 매수도 힘들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게 언제 올라갈지 확신이 없다. 왜냐하면 맞아요. 물려봤으니까. 맞아. 손실이 계속 나서 물려봤으니까. 이게 물리면 아픈 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해소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지 차트만 많이 공부하고 좋은 종목만 받아내겠다? 예. 이걸로는 해결이 되진 않는 것 또 같아요. 그런 연습 중에 하나가 또 증시포차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는 게 그렇죠, 아닐까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뭐 말 나온 김에 구체적인 관심주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세 분의 관심주 우리가 좀 참고하면 좋을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3주째 계속 말씀드리죠. 네. 중국 소비 관련주인데요. 예.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방송도 하고 강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큰 흐름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예. 너무 세부적인 것만 봐요. 그러니까, 업황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되고 시장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봐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어려운데 왜 그걸 봐야 되나라고 생각하지만 어려운 게 정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어렵게 주식을 만드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보면 전체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시장이 떨어져도 강하게 버티는 종목군들이 그룹이 있어요. 그런 그룹과 수급이 굉장히 잘 받쳐주는 그런 그룹이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통일성을 보여주는 그런 섹터가 있거든요. 네. 그 섹터가 있을 때, 이 섹터가 왜 강하지? 라고 시장을 통해서 발굴을 해놓고, 그다음에 그 섹터가 왜 강한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문가를 찾아가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자료를 찾아가면서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큰 흐름을 그려놓고 이제 종목을 하나하나 그 중에서도 보면 중국 관련주 중에서도 보면 1등주가 있고 2등주가 있고 3등주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내는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를 주목하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예.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은 이제는 인프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로 항만 건설이 예전에 중국 관련주였지만 앞으로 향후 2년, 3년 동안은 중국 관련주라면 중국 소비 관련주가 아마 중국 관련주로 굉장히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화학업종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석유화학업종이 굉장히 좋죠. 네.